수구당의 앞잡이, 보수파의 리더,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에 다 연루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나는 암흑의 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갔다. 감정의 정치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 감정에 빠져서 나쁜 언어가 레토릭을 만들고, 그 레토릭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해양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따지게 되면 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역사학자 신명환이고요. 이 단박이 한국사 뒤에 책이 있죠. 저희가 지난달부터 일종의 교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통사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흥선대원군 얘기가 참 인상적이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잖아요. 애초에 한계가 있죠. 왜냐면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고 1863년에 집권을 해서 1873년에 결국은 실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종이 장성한 나이가 되죠. 최익현이 목숨을 건 상소를 올리고, 그 상소의 결과 속에서 집권 명분이 없으니까 대원군과 대원군 계열의 인사들이 이제 같이 다 실각을 하게 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고종은 명성황후와 함께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쇄국 정책은 답이 아니다. 문을 열고 근대화로 나아가는 길이 조선이 사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필두로 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근대적인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걸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왜냐면 2000년을 넘게 중국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었잖아요. 혹은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 안에서 여러 이제 어떤 유목민족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려왔는데, 야, 이거 정말 처음 보는 조약인 거죠. 이때 주르륵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하나가 이제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을 알고 접근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일본도 근대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일본이 우린 조선을 먹어야지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벌써부터 우리는 이제 강화도 조약만 갖고 발끈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공질서에서 근대로 나아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과정인데 뭣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 좀 중요하게 하나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조푸수호 통상조약, 프랑스와의 조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조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천주교가 공인이 됩니다. 병인박해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고, 서울에 절두산 성지를 가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수백 명의 정말 목이 달아나고, 또 공주에 가면 황새바위라고 있어요. 또 그 황새바위를 가보더라도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전국 곳곳에 이제 사실 그런 곳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하느님을 믿어도 되는 세상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본 게 사실 개신교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들어올 적에 약 100년에 걸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어찌됐건 천주교가 수교가 딱 되고 나니까, 또 더군다나 고종 입장에서는 개화 정책이라는 걸 딱 펼치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때부터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을 과거 대원군처럼 짓밟을 수는 없거든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와서 선교를 표방하기 전에 의료 기술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선진 문물들을 막 전파하는 거죠. 선교사들의 의료 기술을 이용한다. 플러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양 열강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때는 서양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한국 역사에서 외래 종교잖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탄압의 경험이 없어요. 한국 개신교가 한반도에서 쉽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 개신교가 들어와서 아주 좀 무난하게 이 민족 종교로서 어떤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조건이 갖춰져 있던 거죠. 갑자기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인재를 좀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차라리 쇄국을 하고 있을 때는 스토리가 뻔한데, 문을 연다는 게 방향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자꾸 가난한 나라란 말이에요. 힘든 거죠. 계속 사절단을 보내요. 제일 먼저 수신사를 통해서 일본에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보빙사절단이 이제 미국으로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육일주입니다. 이 사람이 개화파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전에 일본에 가서서는 일본에서 최초의 유학생이 됐는데, 또 보빙사절단에 참여를 해서 최초의 또 미국 유학생이 됩니다. 더머 아카데미에 수학을 해서 모스라고 하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학자 등등등에게 배우면서
이 미국에서 최초로 유학 공부도 하고 또 유럽 각국을 쭉 시찰을 하면서 그 유명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또 남기기도 합니다. 갑오개혁을 참여해서 단발령을 주도한다라든지 거문도 사건, 즉 영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그 당시에는 한반도 중립화론 그런 목소리를 냈죠. 하지만 뭐 주목받는 정치인으로서의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초기에는 김옥균, 박영효, 뭐 김홍집 등등등 개업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찬란하고 현란한 문명을 보고 와서 사람이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막 수구당의 앞잡이, 보수파의 리더,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에 다 연루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나는 암흑의 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암흑의 세계는 조선이고 광명의 세계는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벌써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 변화하는 역동기에 국가는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막 양산하는데 참 사람을 길러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이제 누가 있냐면 김홍집입니다. 2차 수신사 당시 이제 일본을 갑니다. 아니 강화도 조약을 맺고 봤는데 조약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조약을 개정을 요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국제조약이라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조약 개정 완전히 실패해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때 당시 주1 공사로 와 있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황준센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동아시아가 급변하고 있다. 이유는 러시아가 남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떡하냐? 청나라, 일본, 조선 그리고 미국이 연대를 해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황준센과 깊이 있는 면담을 나눈 다음에 조선 책략이라고 해서 이 대화를 글로 정리를 해서 돌아와서 고종에게 바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러시아와 맞싸우기 위해서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는데 위정 척사 운동?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감이에요. 개화파들의 개화 정책에 대한 엄청난 반발인 거고 처음에는 척화 주전론, 이 주전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 다음에 외양 일체론, 외놈이든 양놈이든 다 오랑캐다. 그러다가 조선 책략이 오니까 진짜 난리가 나요. 영남 만인소. 감정을 낳죠. 영남 만인소가 올라갈 적에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또 상소를 올리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고종 및 민씨 일파가 사악, 그러니까 사악한 주범이다. 상소 올렸다가 이제 처형당해요. 왜냐면 왕을 능멸하는 정도로.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감정의 정치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 감정에 빠져서 나쁜 언어가 레토릭을 만들고 그 레토릭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종은 강경하게 이 위정척사 운동을 찍어 눌렀고 각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날 외교통상부와 비견되는 통일기무하문 같은 기구를 만들고 또 군대도 좀 줄이고 그리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부대도 만드는 거죠. 문호를 열고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고 인재를 기른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시동을 건다. 그러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보여줬었던 그 아주 폐쇄적인 방향과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에서 봤듯이 저항이 만만치는 않았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 황준센?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게 믿을만 한 건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 조선 책략, 황준센의 주장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알프레드 머헨 해양 전문가의 주장을 사실은 답습한 거예요. 근데 알프레드 머헨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일단은 국력이 강하려면 영토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로운 힘은 바다라는 거예요. 해양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따지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 시기 때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영토가 작잖아요.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영토가 크죠. 근데 이 러시아는 뭐가 있죠? 시베리아가 있잖아요. 시베리아를 통하면 중앙아시아에도 진출할 수 있죠.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에도 진출할 수 있죠. 인도에도 진출할 수 있죠. 몽골이나 북중국에도 진출할 수 있죠. 조선에도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다? 조선을 진출하는 순간 삼면이 바다죠. 즉 삼면이 바다를 확보하게 되면 이 바다를 활용해서 태평양 나갈 수 있죠. 태평양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이 당시에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대서양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머헨의 이야기를 확장을 시켜보면 대번 중요한 게 뭐냐? 한반도의 지리적 가치에 대해서 드디어 열강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원래 육군이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육군도 강한데 해군도 가죠. 이래버리면 이 나라를 누가 막아요? 플러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의 주요 도시와 중국의 주요 도시는 맞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면 서해를 확보할 수 있고 서해를 확보하면 텐진부터 베이징, 난징까지 상하이까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머헨이 뭘 생각하냐면 러시아는 필경 한반도와 중국을 확보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러시아 중국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머헨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열강들이 바다를 기준으로 연대망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과 조선과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김홍집이나 고종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적으로 삼고 시작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국이나 영국 편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내부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때 강렬한 저항이 있다. 이 저항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이 저항성을 지지하는 힘으로 바꿔내는 거, 이게 정치다. 두 번째 뭐냐?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법칙은 없죠. 다만 그 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한 셈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 못했어요. 사실 대한민국 지금도 처음이에요. 왜냐면 해방되고 냉전 시간, 그 기간은 우린 미국만 잘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가 이 150년 전에 보여줬었던 김홍집과 고종이 보여줬었던 굉장히 감각이 떨어지는 외교관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대답을 찾을 것인가. 저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고요. 오늘 얘기 유익하지 않았나요?